오늘은 척수 기능에 대한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운동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운동 조절 그러면 모터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운동 조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운동 조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위 조절. 수위라 그러면 영어로는 볼륨타리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고,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막 움직이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움직일 수 있잖아요. 팔을 뻗고 구부리고 걷고 할 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절하는 거를 수위 조절, 볼륨타리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수위 조절이 아니라 자동적인 조절이 있습니다. 자동 조절. 이거는 오토마틱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위 조절, 팔을 뻗고 구부리고 걷고 할 때 우리가 임의대로 생각을 해서 팔을 뻗고 구부리고 하지만 그 수위 조절과 더불어서 자동 조절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 조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무의식적으로 다 조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오토마틱 컨트롤, 자동 조절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반사 조절입니다. 그래서 리플렉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움직임에 대한 거를 컨트롤, 조절해 주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위 조절, 두 번째는 자동 조절, 세 번째는 반사 조절이라고 하는데, 수위 조절은 그냥 우리가 이거는 되뇌가 하는 일이다. 되뇌 그러면 세레브럼, 되뇌 그러면 이것들은 모든 의식적인 거에 관계가 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수위 조절,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는 무조건 뇌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동 조절이면 무조건 소뇌라고 생각하세요. 소뇌입니다. 소뇌에서는 우리가 의식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조절에 대한 것들을 담당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위 조절이 있으면 자동 조절도 같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뇌가 작동할 때 손에도 항상 거기서 기여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반사 조절인데, 이거는 무조건 척수라고 생각하세요. 척수. 자, 그래서 수위 조절은 되뇌가 담당하는 거고, 자동 조절은 손해가 하는 거고, 반사 조절은 척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 운동 조절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되뇌, 손해, 척수가 한 개씩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척수 기능은 이렇게 반사, 관련된 것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반사 그러면 신장 반사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또 조금만 망치로 무릎을 톡 치잖아요. 톡 치면 발이 이렇게 까딱하죠. 자, 무릎을 톡 치는 순간 넙다리 네갈래근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해서 다시 짧아지게 근육에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거를 늘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반사다 해서 신장 반사 또는 스트레치, 리플렉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치, 리플렉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들어내는 건데, 대신에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사의 정의는 어, 특정 감각 자극에 대해서 운동 반응 양상, 항상 비스무리한 운동 반응 양상이 나오는 겁니다.
반응의 크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톡 치면 톡 나오는 그런 식의 반응 형태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반사의 정의고요. 그래서 신장 반사 또는 마이오스타틱 리플렉스에서 정적 근육 반사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근육이 빠르게 늘어나면 신장되면 그 근육이 반사적으로 수축해서 다시 짧아집니다. 이런 거를 신장 반사라고 그러고요. 되게 모든 우리가 막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수위 조절은 뇌 내에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근육을 지배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반사는 이게 뇌 내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으로부터 감각이 들어오면 바로 근육으로 가서 이거를 근육으로 움직여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뇌 내에서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 없이도 자율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척수 반사는 척수에서만 그 신경회로가 척수에서만 국한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반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장 안쪽에서 뭔가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장 안쪽에 어떤 자국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가 쭉 이렇게 해서 척수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바로 쭉 다시 내장으로 움직여주는 이렇게 내장이 움츠러게 되는 그런 과정 하나의 신경회로를 가지고 돌게 됩니다. 근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으로부터 쭉 들어가는 감각이 그대로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근육을 찔끔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감각 자극이 들어가고 운동 반응이 나오는 요 하나의 절차가 과정이 이 신경회로가 뇌까지 올라가지 않고 척수에서만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중추 패턴 발생기, 센트럴 패턴 발생기, 제너레이터에서 C, P, G 이렇게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위 조절 그러면 여기 걸을 때 발을 움직여야지 무릎을 뻗고 발목을 당겨오고 땅에 딛고 그렇게 다 생각하면서 걷게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게 뇌에서부터 척수를 통해서 근육을 이렇게 움직여서 걷거나 움직거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요 신경길이 손상이 되면 차단이 되면 사실은 걷는 게 잘 안 되고 그런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수의적인 움직임이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이 실험을 해보니까 고양이한테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경로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고양이 뇌에서부터 근육으로 가는 신경길이 중간에 손상이 된 거잖아요. 오로지 반사회로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걸을 수가 없죠. 의지적인 컨트롤이 안 되니까 걸을 수가 없는데 우리 러닝머신이죠. 워킹머신 보면 이렇게 벨트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사람이 걷는 거잖아요. 걷는 건데 그 러닝머신 위에다가 그 아픈 고양이를 딱 두고 나니까 뒷발을 분명히 못 움직여야 되는데 왜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뇌로부터 오는 그 신경이 차단됐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뒷발을 못 움직여야 되는데 벨트가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뒷발을 마비된 뒷발을 떠듬떠듬해서 옮기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분명히 상위 중추로부터 내려온 그 신경 트랙이 손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걷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 중추용 발생기라고 해서 CPG라고 하는 거를 또 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행이라고 하는 거는 발을 앞으로 내고 들이고 내고 뒤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팔도 마찬가지로 같이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보행을 배울 때는 태어나서 12개월, 13개월 정도까지 걷지 못하다가 그때 가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잘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운동 프로그램 자체가 딱 입력이 돼 있어서 그냥 우리가 큰 의식을 하지 않아도 걸을 때 많은 걸 생각하지 않아도 발을 내고 들고 하는 거는
다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 학습이 된 어떤 그 간단한 동작들에 대한 형태는 척수에서부터 이렇게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척수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와 신경회로들이 있고 그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서 척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단한 패턴 또 정형에 대한 패턴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 만들어진 그 개념이 CPG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대학원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척수반사, 스파이널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스파이널 리플렉스, 척수반사. 자, 일단은 감각 자극에 대해서 일어나는 운동 반응인 거죠. 아까 척수 분절 수준에서의 회로를 통해서만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감각이 자극이 들어오면 운동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초기에 움직임이 어떻게 조절되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때 리플렉스에 근거해서 설명한 이론이 반사 이론입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이 된 것들도 있고요. 증명이 안 된 것들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의 움직임 양상을 설명할 때 어, 설명하는 방법상에서 가장 좋은 거를 채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반사 같은 경우는 감각이 들어오면 바로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운동 조절 이론으로서 만들기는 좀 수월한 겁니다. 운동 움직임에 대한 게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사 이론만 가지고 움직임을 설명하기에는 단점들이 많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 이론을 반박하는 다른 이론들이 쭉 나오고 또 어떤 한계점이 있으면 또 다른 이론, 또 다른 이론을 하면서 학문이 발전하는 겁니다. 가장 운동 조절을 설명하기 가장 적합한 이론 쪽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반사에서는 중요한 거는 감각의 감각. 감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요. 감각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각 정보는 굉장히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감각이 없으면 모릅니다. 감각이 움직임에 대한 거를 요렇게 움직였습니다라고 뇌에 보고 그 정보를 주기 때문에 뇌에서는 움직임이 잘 된 거네 못 된 거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잘 됐으면 그 움직임을 계속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잘 못 됐으면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그 감각 정보는 운동 조절에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만일에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 정보가 없으면 운동 조절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특히 미세하고 정교한 조절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거는 진행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추를 채우려고 그러면 그 단추구멍을 벌리고 단추를 꼭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추를 내가 제대로 짚고 있는지 단추구멍이 제대로 벌어져 있는지를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눈으로 못 본다라고 하면 이 손 감각 정보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겠죠. 그래서 미세하고 정밀한 컨트롤 같은 경우는 감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척수 반사. 아까 이렇게 무릎을 통 치게 되면 무릎 자체가 쫙 늘어났기 때문에 이 늘어난 거를 근육에 있는 센서, 감각 수용기가 그거를 잡아서 척수로 올려주는 거지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감각 정보들은 피부에도 있고 근육, 관절 안쪽에 센서 다른 말로 수용기들이 있습니다. 자극이 들어온 거를 자극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딱 잡아주는 그래서 척수나 뇌로 보고해 주는 게 우리는 수용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반사는 리플렉스는 감각 수용기가 자극을 딱 받아들이면 그것 자극에 의해서 자동적이고 정형화된 이란 뜻은 틀에 박힌 항상 똑같은 형태의 운동 반응 이렇게 정의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까 이 형태는 비스무리합니다.
형태가 바뀌진 않지만 양상의 크기, 형태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에서 그런 정도로 계속 조금씩 조절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그냥 작아질 수도 있고 다른 거에 묻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뇌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잡아서 조절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운동을 배울 때는 그런 식의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경험이 없는 거를 잘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적인 반응에 대한 게 과하게 맞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경험이 되고 익숙해지면 그런 식의 조절이 가능해서 어떤 수행에 가장 최적화된 컨트롤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예, 최근에 이게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주로 설명할 게 이거 두 개입니다. 근육 방추, 골지 힘줄 기간. 근육 방추는 근육에 있는 거고요. 방추 그러면 이렇게 럭비공 모양처럼 생긴 거를 방추라고 합니다. 근육 방추, 머슬, 스핀들. 영어로도 꼭 알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골지 힘줄 기간. 이거는 힘줄에 있는 겁니다. 힘줄에. 골지는 굉장히 유명한 신경 생리학자 이름이고요. 골지 텐던 오르간에서 약자로 GTO라고 약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육이 동작하는 것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이 두 센서, 수용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굉장히 중요한 고유 감각 수용기 프로프리오셉터라고 하는데 고유 감각 그러면 크게 두 가지 감각입니다. 위치 감각 그리고 운동 감각.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우리 관절이 굽혀져 있는지 펴 있는지 굽혀져 있으면 50도 굽혀져 있는지 90도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냥 그 관절의 느낌만 가지고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위치 감각이고요. 운동 감각은 우리 관절이 움직이는지 가만히 서 있는지 또는 빨리 움직이는지 늦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움직임에 대한 센스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쳐서 고유 감각 수용기라고 합니다. 고유 감각이 두 개인데 고유 감각 수용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근육이라든가 힘줄에 대한 것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피부에도 있고요. 피부 아니면 관절 주머니인데 전부 다 온몸에 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추, 골지 힘줄 기관, 골지 텐더 오르간 이 두 개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는 근육의 긴장도 또는 근육의 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자,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추에 대한 거를 조금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근육 방추에 대한 거를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자, 근육 방추는 머슬 스핀들은 근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나의 커다란 근육이라고 보면 근육 안에 근육 섬유들이 막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어요. 근육 섬유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근육 섬유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양이 럭비공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육 방추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근육 방추 안쪽을 보니까 이렇게 도톰하게 생겨 있는 이 부분이 있고 얄쌍하게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도톰하게 생긴 거는 가방처럼 생겼다 해서 핵 주머니, 누클레어 백이 가방이라는 뜻이죠. 핵 주머니 섬유라고 그러고 얄쌍하게 옆에 있는 거는 체인처럼 사슬처럼 생겼다 해서 누클레아 체인 또는 핵 사슬 섬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칠해놓은데 여기가 중요한 센서입니다.
핵 주머니 섬유든 핵 사슬 섬유든 중간 부위가 센서인 거예요. 자, 얘네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반응하냐면요. 이 중간 부위가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쫙 늘어나게 되면 늘어났네라고 그 정보를 척수나 뇌로 보내주는 겁니다. 센서는 중간 부분이다. 그래서 센서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 거를 감지해 주는 건데, 그럼 늘어난 거를 감지해서 척수나 대뇌로 보고해 주는 감각신경들이 있겠죠. 감각신경들을 보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파란색. 백, 백을 두루두루 감고 있는 거 보니까 1A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누클레아 백 파이버, 백 섬유를 도톰한 거를 보니까 파란 섬유, 1A 섬유가 있고, 이거는 1A 섬유는 이게 체인도 감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 섬유가 있습니다. 2 섬유. 2 섬유는 체인 쪽만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얘네들이 중간에 센서가 늘어난 거를 감지해서 척수나 또는 대뇌로 이렇게 올려주는 하나의 기본적인 신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A 그리고 2. 1A는 체인도 있고 백 섬유도 있습니다. 2는 체인 섬유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그 가운데 양쪽 끄트머리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양쪽에. 자, 이 무늬는 근육무늬입니다. 자, 옆에 이제 큰 근육도 보니까 이렇게 가로 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로 무늬가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머슬 스핀들 안쪽에 가운데가 센서고 센서 끄트머리가 이렇게 양쪽 끄트머리가 근육으로 딱 둘러싸여져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추는 우리가 말하는 전체 근육 안에 파묻혀 있는 건데,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추를 까보니까 그 안쪽에도 센서와 더불어서 수용기와 더불어서 근육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도 지배해주는 운동신경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를 감마 운동신경이라고 합니다. A, 감마에 해당되는 굵기란 뜻이에요. 어쨌든 감마 운동신경에 의해서 머슬 스핀들 안쪽에 있는 근육들도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또 가능성을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스핀들 안쪽에도 있고 원래의 근육도 있는 거고, 이 원래의 근육 또는 스핀들 안쪽에 있는 근육인 거잖아요. 이제 철저하게 스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핀들 안에 있는 근육이고, 이거는 또 여기 있는 근육들은 스핀들, 근육 방추,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근육 방추 안쪽에 있는 근육, 방추 속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트라퓨잘 머슬 파이버, 인트라는 속이란 뜻이고 후잘은 근육 방추를 얘기합니다. 방추 속 근육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마 운동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추 바깥 근육은 원래 근육이잖아요. 이거는 방추 입장에서, 근육 방추 입장에서 방추 바깥 근육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엑스트라 퓨절 머슬 파이버라고 하고, 얘네는 알파 운동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추 속이랑 방추 바깥, 이거를 좀 잘 구분하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구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머슬 스핀들은 핵 주머니 섬유랑 핵 사슬 섬유, 도톰한 거는 주머니고 얄쌍한 거는 핵 사슬 섬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핵 주머니든 핵 사슬 섬유든 중간 부위가 늘어나는 거를 감지해 주는 건데, 그 늘어나는 거를 누구에 의해서 감지가 돼서 전달이 되냐? 핵 주머니는 1A, 1A는 핵 사슬과 핵 주머니에 다 분포하는 거고요. 이 투섬유, 투구는 이거는 핵 사슬에만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핵 주머니든 핵 사슬이든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센서 부분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감지해 주는 겁니다. 만일에 양쪽 끄트머리에 있는 이 근육들이 힘이 쫙 들어가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 당겨 주거든요. 그러면 안쪽 부분이 상당히 팽팽해질 수 있겠죠. 그만큼 머슬 스핀들 안쪽에 있는 센서들이 작동될 수 있는 민감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왜? 이 센서들은 늘어나는 거에 반응하는 거라서 어쨌든 간에 그 감마 운동 신경 세포가 양쪽 끄트머리 근육으로 가서 수축해라 정보를 주게 되면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운데 쪽 센서 프로프로셉터가 팽팽해지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움직임에 대한 것을 잘 감지할 수 있게 우리 중추신경계에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감각 섬유는 1A 섬유랑 2 섬유가 있는데 1A는 핵 주머니든 핵 사슬이든 다 분포하고 있고 2는 핵 사슬에만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반사를 좀 구분해서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감마운동 신경세포들 방추 속 근육을 수축시켜서 중간 부위가 늘어나게 해서 민감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가 이걸 지금 근육 방추, 머슬 스핀들의 주요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그 근육이 길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길이가 변하는 속도, 변화 속도, 이 두 가지를 얘네들이 예민하게 감지해서 척수 그리고 뇌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이런 정보를 받게 되면 어느 근육이 길이가 늘어났구나, 어느 근육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거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근육이 우리 몸은 힘을 쓰는 근육도 있고요. 정교하게 움직여야 될 근육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모든 근육이 근육 방출을 똑같은 숫자로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뇌가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보다 정밀한 조절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정밀하게 움직이는 근육들에는 훨씬 더 많이 근육 방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 근육들, 여기는 굉장히 작은 근육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손 기능을 할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지만 엄청나게 세밀하게 조절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근육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감자탕 근육들, 척추 근육들, 척추 뒤쪽에 보면 굉장히 작게 해서 아래 위로 달리고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육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팔다리 움직일 때도 계속 몸통에다 힘을 주고 있어야지 몸을 잘 버틸 수 있어야지만 팔다리 움직임이 잘 되는 거고요. 또는 자세가 좀 틀어지면 팔다리 쪽으로 가는 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에 대한 거를 조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척추 근육들은 뭐 되게 100개, 200개 정도의 머슬 스핀들이 근육 방초에 있다라고 치면 다른 쪽, 뭐 엉덩이 근육이라든가 허벅지 큰 근육들, 힘을 쓰는 근육들은 그 반도 있지 않아요. 근육 방추는 모든 근육이 다 비율대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정교한 조절이 필요한 근육들은 뭐 근육 방추들 이렇게 고유감각 수용기들이 조금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아까 근육 섬유에 근육 방추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쭉 늘어났어요. 근육이 늘어나면 마찬가지로 머슬 스핀들도 잘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예민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근육이 수축하면 근육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머슬 스핀들도 팽팽하지 않고 이렇게 펄렁펄렁하게 이완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머슬 스핀들은 팽팽해야지만 그거를 잘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헐렁하게 되어 있으면 이완되어 있으면
예민하게 그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거를 잡아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렇게 펄렁펄렁하지 말라고 머슬 스핀들 양쪽 끄트머리에 있는 망치 속근육이 딱 잡아 당겨주면 중간에 있는 그 센서들이 약간 팽팽해지면서 예민하게 다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수축할 때도 머슬 스핀들은 항상 그 관련된 그 길이에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예민하게 팽팽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육 방추, 머슬 스핀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근육의 길이 변화. 길이가 어떻게 됐는지, 늘어났는지, 아니면 뭐 쪼그라드는지, 그거를 예민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길이 감지기가 되고, 또 길이 변화가 변화 속도, 속도 감지기가 되는 겁니다. 빠르게 변한 거에 이 머슬 스피들이 잘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톡 친 거는 넙다리 네갈래근 내 힘줄을 톡 친 거거든요. 힘줄이 빠르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넙다리 네갈래근 안쪽에 있는 머슬 스핀들이 작동해서 이거를 척수를 통해서 다시 자기 근육을 수축시켜서 발목이 까딱, 무릎이 까딱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길이 변화가 빠른 길이 변화, 다시 말해서 길이 변화, 속도, 두 개 반응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지요. 반면에 이게 주로 원A 섬유들에 의해서 감지가 되는 것들이고요. 투섬유는 주로 핵사슬 섬유에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들은 천천히 지속적인 신장에서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의 길이 변화, 중요한 거는 근육의 변화, 그리고 길이가 변하는 그 속도, 길이와 근육이 변하는 속도에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근육신경세포의 사이즈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다, 뭐 크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작은 것들은 적색근이다, 이거는 백색근이다, 뭐 백색근이다, 이거는 지근섬유다, 속근섬유다, 뭐 다 똑같은 얘기로 했는데 다른 말로 이거는 또 긴장성 타입 1 이거는 토닉 긴장성 섬유다. 타입 2는 이거는 위상성 그래서 페이직 섬유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긴장성 섬유들은 관련된 근육섬유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큰 것들은 또 관련된 근육섬유들을 여러 개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안에도 다 머슬 스핀들도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핵주머니 섬유가 동적인 게 있는 거고 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동적인 것들은 여기 사이즈가 큰 것들로 가 있는 거고 정적인 핵주머니 섬유는 사이즈가 작은 것들로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거랑 같이 이어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동적인 거가 있고 정적인 거가 있더라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적 감마운동신경세포, 정적 감마운동신경세포. 자, 핵주머니 섬유가 동적인 게 있고 정적인 게 있고 양쪽 끄트머리가 근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지배해주는 동적 또는 정적인 것도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감마운동세포도 동적 핵주머니 쪽에 있는 방추 속근육을 지배해주는 그런 운동신경도 있는 거고 정적 핵주머니 쪽에 있는 방추 속근육을 지배해주는 것도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적, 감마운동신경세포 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반사 1차
뭐 1차라고 굳이 번역을 한 거는 2차 반사가 있기 때문에 1차라고 썼겠죠. 1차 신장 반사는 주로 1A 들신경 섬유랑 관련이 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슬 스핀들 안쪽에 핵주머니와 핵 사슬 섬유가 있었는데 도톰한 것이 핵주머니, 약성은 핵사슬인데 원A는 요 두 개로 이렇게 갔던 거지요. 그래서 원A 했을 때 아까 긴장성, 위상성 얘기를 했었죠. 위상성 그러면 타입 2 근육과 관계된 것들이고 또는 긴장성 그러면 타입 1 근육과 관계된 거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2의 성격은 힘, 근력을 발휘할 때 도움이 되지만 정교한 컨트롤 안 된다. 대신에 피로감이 있어서 수축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었고, 타입 1은 정교한 근력은 취약하지만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수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구력이다, 뭐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고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몸통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다리를 뻗쳐갖고 몸을 지탱하고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몸통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작은 근육들은,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은 항상 힘주고 있어야 됩니다. 몸을 이렇게 세우는 거를 우리는 펴이라고 했잖아요. 트렁크 익스텐션으로 얘기하죠. 몸통 펴, 익스텐션. 어쨌든 편근 쪽에는 이렇게 적색근, 왜 지속적으로 자세를 잘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적색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구핑근 쪽에서는 타입 2 또는 백색근에서 근력이 필요한 급하고 빠른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육이 적합한 근육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성 반사는 이렇게 타입 1 적색근들에 대한 반사를 얘기하는 거고, 위상 반사는 이렇게 위상 근육들에 대한 반사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차 신장 반사는 핵 주머니 섬유, 그래서 핵 주머니 섬유로부터 시작하는 반사입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여기 톡 치게 되면 여기 있는 머슬 스핀들이 늘어난 거를 감지해서 이렇게 다시 자기 근육을 수축해서 까딱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아까 동적인 핵 사슬 섬유를 동적인 핵 주머니 섬유를 통해서 늘어난 거를 감지해서 동적인 그런 근육들을 수축해서 빠르게 움직임을 일어나고 하는 것이 1차 신장 반사라고 하고, 이거를 동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동적. 또 정적인 반사가 있는데요.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핵사슬 섬유가 늘어난 거를 감지해서 다시 정적인 신경 근육들을 수축시켜서 움직이는 거를 정적 반사라고 하는데, 특히 자세 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몸통 펴을 유지하는데 정적 이렇게 반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자, 1차 위상성 신장 반사라고 해서 똑같이 반복된 설명입니다. 이렇게 넙다리 네 갈래 건 힘줄을 이렇게 톡 치게 되면 이게 갑작스럽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감지해서 머슬 스핀들이 척수로 가서 바로 자기 근육을 수축시키고, 그래서 까딱 움직입니다. 까딱 움직이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우리가 알고 있는 햄스트링, 넙다리 뒤근을 이완시켜서 같이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1차 위상성 신장 반사, 그래서 급하고 순간적이고 빠른 신장이 왔을 때 이거를 스트레치 리플렉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근육을 힘줘서 힘을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반대편을
억제를 시켜서 이완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까딱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쪽에 무릎을 펴주는 근육은 힘을 줘야 되지만 무릎을 굽혀주는 근육은 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흥분시키고 반대편은 억제한다 해서 이거를 교차 억제란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레시프로칼 억제, 이니비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물리치료 의사가 환자분을 치료할 때 근육을 촉진, 흥분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요. 반대로 심하게 뭉쳐있는 쪽 근육들은 이완을 시킬 때 이런 식의 기전을 이용하면 이완시키기가 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장 반사, 그러면 자기 흥분, 교차 억제, 이 두 개는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 컵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알통 근육, 위팔, 두갈래 근육이 잔뜩 90도로 힘을 주고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물을 확 부었어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이 컵 무게만큼만 유지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물을 붓게 되면 물 무게가 추가가 되면 팔이 움푹하고 내려가겠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위팔 두갈래는 늘어났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늘어난 거고요. 그 안쪽에 있는 위팔 두갈래건 안쪽에 있는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추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감지해서 이거를 척수로 보고해주고 척수는 자기 근육을 수축시키고 반대편을 억제해서 다시 제 위치로 꿀렁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그 90도 위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자세를 유지할 때 이런 식의 반사는 되게 중요하겠죠. 몸이 막 신체 동요가 오게 되면 몸이 막 흔들려서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반사 활동 때문에 자세가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1차 위상성 신장 반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긴장 반사. 자, 이거는 아까 주머니, 핵 주머니 서면은 동적인 겁니다. 동적인 거고 위상성 반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긴장성 반사 그러면 핵 사술 섬유와 관련된다. 긴장성 토닉 그러면 급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지속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사섬유 이것들은 천천히 지속적인 신장에 자극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핵사슬섬유랑 관계된 것들은 변화되는 속도와 관계된 거는 핵주머니 섬유랑 관계된 거고요. 핵사슬섬유는 속도보다는 길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중간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근육을 늘리면 핵 사슬 섬유가 자극받아갖고 OA 또는 뭐2 이런 거 자극받아갖고 다시 자기 근육 들어있는 것들을 수축할 수 있게 장치가 마련되어져 있고 반대로 자기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근육은 대안근 반대편에 있는 근육은 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신경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2차 신장 반사는 주로 2, 1차 반사는 1A, 여기서는 이제 동적, 정적 반사가 있었던 거고요. 동적은 핵주머니, 정적은 핵사슬이랑 관계된 것들입니다. 2차 신장 반사는 핵사슬에 있는 투 섬유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것들인데 주로 익스텐서, 편근에 대한 것들을 억제시키고 굽힌근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 두 개의 수용기를 비교한 겁니다. 자, 원A 위상성, 원A 긴장성, 원A 위상성 수용기는 주로 타입 2 또는 페이직 위상성
근육 섬유들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원웨이 긴장성은 주로 타입 1 또는 토닉 그 섬유들이랑 관련된 것들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웨이가 핵 주머니에도 분포하고 있고요. 핵 사슬에도 분포하고 있는데 핵 사슬에 분포하는 거는 긴장성이 되는 거고요. 핵 주머니에 있는 것들은 위상성, 수용기. 그래서 빠르고 급한 수축. 핵 사슬 쪽은 지속적인 수축. 그리고 장시간에 늘어날 때, 핵 주머니 쪽에 있는 것들은 빠르게 늘어날 때, 그리고 자기 근육 촉진, 반대편 억제는 똑같습니다. 동적, 앞불세포, 앞불에는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앞불이잖아요. 여기는 운동신경세포가 근육을 딱 지배해주고 있는데 동적 앞불세포, 쉽게 말하면 사이즈가 좀 큰 것들, 또 정적 앞불세포는 사이즈가 작은 것들, 핵사슬은 정적 앞불세포랑 관련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차례대로 같이 연관지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폭스 쿠핀 리플렉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반사, 지금 리플렉스, 반사 그러면 감각 자극에 대해서 같은 형태, 같은 양상의 운동 반응이 나오는 걸 반사라고 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아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툭 치는 거, 이렇게 까딱 움직이는 거, 이거는 신장 반사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있는 반사도 있고요. 물론 그런 반사는 태어날 때쯤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반사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원시 반사라고 합니다. 원시 반사, 프리미티브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원시 반사. 아기가 태어나서는 자발적으로 움직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반사 활동을 통해서만 움직임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경계가 충분하게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아기 때는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리플렉스 반사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원시 반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시 반사는 사실은 기능적이지는 않아요.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네, 태어나서는 이게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로밖에 근육 운동이 안 되는 거지만 신경계가 성숙이 되면서부터 기능적이지 못한 것들은 다 전부 다 통합이 됩니다. 취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라진 건 아니고요. 뇌에서 그거를 충분히 통제할 만한 통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통합시켜서 딱 봉인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원시 반사는 태어나서 갖고 태어나지만 한 3개월쯤 되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능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반사들이 생겨서 평생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마리포엑스 플렉서 리플렉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을 이렇게 확 꺾어요. 이렇게 확 꺾습니다. 그러면 발가락 쪽에 있는 힘줄들이 쫙 늘어나죠. 그러면서부터 발등 굽힘, 도지 플렉션, 무릎 굽힘, 니 플렉션, 힙 플렉션이 동시에 확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원시 반사 중에 한 개다. 척수 수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리플렉스의 하나의 형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마 운동신경 세포입니다. 근육 방추, 머슬, 스핀들, 근육 안쪽에 있어서 길이, 그리고 변화되는 속도에 대한 것을 예민하게 감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추에 대한 것을 세부 구조를 얘기를 했고, 그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핵 주머니 섬유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핵 사슬 섬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장 반사에 대한 거를 핵 주머니가 반응해서 나오는 반사, 1차 핵 사슬이 반응해서 나오는 반사, 2차 반사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꼬투리 중간이 센서가 되는 거고 양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방추 속근육이 있었고 방추 속근육 있었고 이 방추 속근육을 지배해 주는 신경이 감마 운동 신경이다. 요까지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머릿속에 갖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추 속근육, 방추 바깥 근육. 원래의 근육이 방추 바깥 근육이고 되게 머슬 스핀들은 근육 섬유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라고 했지요. 머슬 스핀들. 그래서 이 근육이 늘어나면 얘도 같이 늘어나는 거고 이 근육이 힘줘서 수축하게 되면 짧아지면 얘도 짧아지면서 펄렁펄렁 이완이 되는 겁니다. 머슬 스핀들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거 정도를 감지해 주는 센서이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서 감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근육이 수축해서 짧아지게 되면 머슬 스핀들 자체가 이렇게 많이 주름이 생기고 이완됩니다. 그러면 안쪽 가운데 쪽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서 머슬 스핀들 끄트머리에 있는 방추 속근육, 속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가운데 쪽에 있는 머슬 스핀들 센서가 굉장히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머슬 스핀들 안쪽에 있는 그 센서가 잘 팽팽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방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추 속근육 센서가 가운데 있고 백섬이든 체인섬이 가운데 있고 양쪽 끄트머리가 방추 속근육이 쫙 잡아당기게 되면 가운데 있는 센서가 핵주머니, 사슬주머니가 팽팽해지면서 민감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어 있건 근육이 수축되어 있건 이렇게 감마 운동신경세포를 통해서 방추 속근육이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에 근육 방추는 항상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근육이 이완돼서 원래의 근육이 늘어나 있으면 얘는 그냥 늘어나 있기 때문에 바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반대로 방추 바깥 근육, 원래의 근육이 수축하고 있으면 얘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방추 속근육도 같이 수축해서 가운데 센서를 팽팽해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를 방추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다시 말해서 원래의 근육, 이 방추 바깥 근육, 얘네가 수축하는 거는 알파 운동 신경세포가 자극을 해서 근육이 수축하는 거죠. 그러면 머슬 스핀들이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핀들 민감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방추 속근육도 수축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방추 속근육이 수축하는 거는 감마 운동신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가 활성화되면 감마도 활성화됩니다. 이거를 알파 감마 동시 활성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돼요? 근육이 수축하면 근육 방추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민감도를 쫙 올리기 위해서는 방추 속근육이 수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마 운동신경 섬유가 방추 속근육을 수축시켜야 되는 거지요. 결국은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추의 민감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언제? 원래의 근육이 수축할 때. 근육이 수축하면 그 안쪽에 있는 그 머슬 스핀들, 근육이 수축하면 그 아래에 있는 근육 방추들도 민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방추 속 근육들이 동시에 같이 수축해주면 그 민감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이 길이 변화 속도를 예민하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 감마, 동시 활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똑같이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원래의 근육이 있으면 이 근육 안에서 머슬 스핀들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지요. 원래의 상태에서는 그냥 머슬 스핀들은 계속 활성화되면서 정보를 쭉쭉 주고 있습니다. 길이 변화의 정보를 위로 올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알파 운동신경이 근육을 수축시켰어요. 그러면 길이가 줄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추는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추 끄트머리에 있는 방추 속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감마 운동 신경세포가 작동이 되면 속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안쪽을 다시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머슬 스핀들이 길이, 그 변화 속도에 대한 것들을 예민하게 잡아서 척수와 뇌로 올려줄 수 있는 거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육 조절 또 근육 감각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근육을 조절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기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머슬 스핀들이 예민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경학적으로 조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방추 속근육. 원래 이 근육은 알파 운동신경세포는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힘 줘라, 힘 빼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방추 속근육들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손해에서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근육이 얼만큼 힘주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방추 머슬 스핀들 안쪽에 있는 방추 속근육들은 그에 맞는 그 해당되는 만큼만 힘을 줄 수 있도록 조절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근육이 힘줄 때 얼만큼 방추 속근육들이 같이 힘을 주고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에 대한 걸 예민하게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동작들이 숙달이 되면 이미 이만큼 힘주고 있을 때 방추 속근육은 요만큼 힘줘야지라고 세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손해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방추 운동 설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퓨저는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추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합쳐서 피지모터 셋 방추 운동 설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말했던 거 동적인 게 있었고 정적인 게 있었어요. 동적인 반사도 있었고 정적인 반사도 있었고 또 힘을 빠르게 힘주는 그런 근육을 통제해주는 근육 섬유들을 통제해주는 신경세포들도 있었고 좀 느리게 힘주면서 지구력에 강한 그런 근육 세포들을 섬유들을 통제해주는 신경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적인 근육 섬유들을 통제해주는 근육 방추 아까 핵주머니 섬유들도 있었고 정적인 근육 섬유들을 통제해주는 정적 아까 주머니 섬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손해에서 어떤 방추속 근육들을 컨트롤할지를 결정을 해서 움직임이 유연하게 발생하는 건데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어떤 동작을 배우거나 익숙치 않은 동작을 할 때는 그런 컨트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동적인 거를 힘줘야 될지 정적인 거에 대해 해당되는 방추 속근육을 힘줘야 될지를 잘 컨트롤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숙달이 되고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예측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운동 프로그램이 학습이 되면서 우리도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컨트롤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변화 속도가 좀 느리고 예측적인 거 그런 것들은 굳이 동적인 게 아니라 정적인 것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적인 감마 운동 신경세포만 작동을 시키면 정적인 거에 관계된 방추 속근육만 수축을 시키면 감각 정도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거를 학습할 때가 그렇죠. 그런 것들은 동적인 거를 이렇게 작동을 시킵니다. 정적인 거랑 정적인 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좀 덜한 거고요. 동적인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에너지 소모가 좀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고 보행처럼 예측이 가능한 동작들 이 발 나오고 저 발 나오고 번갈아 나오는 거잖아요.
교대로 또 이팔 저팔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정적인 것만 활성화시키면서 전반적인 운동 조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지, 힘줄 기관입니다. 골지, 텐던, 오르간, GTO라고 약자로 많이 쓰고 있고요. 힘줄 안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근육이고요. 근육이 바로 뼈에 붙는 것이 아니라 힘줄을 이렇게 통해서만 붙습니다. 근육이 이렇게 있고 힘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신경이 분포하는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신경이 그냥 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콜라겐 번들을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비면서 이렇게 쫙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1B. 아까 1A 있었고 이거는 1B입니다. 1B. 1B에 해당되는 섬유가 되는데 이게 특성이 중요해요. 콜라겐 번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 실 꼬맬 때 이렇게 누비듯이 꼬매는 것처럼 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교차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콜라겐 번들 사이에 신경이 딱 껴있는데 딱 갑자기 힘줄이 팽팽해지면 이 신경을 딱 집으면서 그때 힘줄이 팽팽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감지해서 정보를 올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경 콜라겐 그 힘줄 콜라겐 번들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이걸 사이사이로 누비고 있기 때문에 힘줄이 팽팽해지게 되면 이 번들 사이에서 딱 신경이 끼이면서 힘줄이 팽팽해졌네 라고 하는 정보를 감지해서 척수와 뇌로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골지 텐던 GTO는 이렇게 힘줄이 팽팽해진 거를 감지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힘줄이 어떤 상태에서 팽팽해질까를 알면 되는 거지요. 자, 근육이 이렇게 있고 힘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근육을 엄청나게 스트레칭을 해요. 스트레칭 하게 되면 근육이 다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으면 힘줄이 늘어나겠죠. 힘줄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하게 되면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근육이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을 때 나머지 붙어있는 힘줄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이 힘줄보다는 약간 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말랑한 게 더 늘어나고 팽팽하게 나중에 늘어나겠죠. 그럴 때 굉장히 오랫동안 스트레칭을 하면 힘줄이 팽팽해지면서 작동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 힘줄은 기본적으로 근육이 힘주고 있는 수축하고 있는 힘을 뼈로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쫙 가서 자기 가운데 쪽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때 여기가 팽팽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줄은 근육 수축할 때 팽팽해지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죠. GTO, 골지 힘줄 기관은 힘줄이 팽팽해질 때 팽팽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감지해 준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근육이 언제 팽팽해져요? 힘줄이 언제 팽팽해집니까? 근육이 힘줄 때, 수축할 때 팽팽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골지 힘줄 기관은 뭘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육이 수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육이 힘주고 있지 않으면 절대 힘줄은 팽팽해지지 않습니다. 힘을 줄 때 팽팽해지는 거죠. 힘을 많이 줬어. 그러면 더 팽팽하고 힘을 조금만 주게 되면 덜 팽팽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굉장히 많이 팽팽해지기 때문에 원비섬유, 요 신경섬유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겠죠. 꽉 끼니까. 꽉 끼니까. 자, 다시 말해서 골지 힘줄 기관의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요? 근육 수축하는 정도를 예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팔씨름을 딱 해요. 팔씨름하면 내가 이길 것 같으면 이기면 되는데 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힘을 쭉 빼고 지나요. 띠다 힘주다가
힘주다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힘을 계속 주게 되면 근육에 힘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간 근육은 계속 힘줄은 계속 팽팽해지겠죠. 과하게 팽팽해지겠죠. 그러다가 질 때 어떻게 져요? 아, 졌다 하고 천천히 팔을 내리나요? 한 번에 팍 팔을 내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근육이 힘을 너무 세게 주면 힘줄이 과하게 팽팽해지면서 끊어질 것 같아. 그때 이 GTO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팽팽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딱 주게 되면 우리의 신경계는 그 근육을 한 번에 힘을 빼버립니다. 한 번에 근육 힘을 죽여버려요. 빼버려요. 그래서 천천히 졌다가 아니라 한 번에 팍 하고 졌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옛날에는 어떻게 봤냐면요. 근육 수축이 너무 과해서 힘줄이 망가질 것 같으면 한꺼번에 힘을 빼준다. 그래서 이거 보호하는 거 아니야? 보호 기능이다. 라고 옛날에 많이 봤어요. 마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최근의 개념은 보호 기능보다 보호 기능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근육이 얼만큼 힘주고 있는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감지해서 아주 정밀하게 감지해서 조금만 힘주는 것도 조금만 근육 힘줄이 팽팽해지는 것도 바로 감지해서 그 위로 뇌로 정보를 올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뇌에서는 그러면 근육이 얼만큼 힘주고 있네 이거를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힘주니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네 요거를 같이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육 수축에 대한 거를 아주 예민하게 정밀하게 미세하게 보고를 해주는 중요한 센서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자기 근육이 엄청 힘이 들어가면 다시 이게 쭉 들어가면 너무 힘 들어갔습니다 하고 자기 근육을 억제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가 억제라고 말을 씁니다. 자기 근육을 억제한 거예요. 자기 근육을 억제하면 반대편 근육은 촉진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육 방출랑 운동 긴장도에 대한 거는 약간 반대작용하는 거예요. 근육 방출은 반대편 근육을 억제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차 억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TO는 이거는 자기 근육을 억제했으니까 자가 억제. 이렇게 약간 근육에 대한 긴장도에 관련된 영향은 반대. 그래서 오토제닉 이니비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GTO는 언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근육이 힘주고 있을 때 그러면 힘줄이 팽팽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해 주는 겁니다. 머슬 스핀들 이거는 뭐에 반응한다고 했어요? 아까 길이 변화, 속도 이거에 반응하고 골지 텐동으로 가는 그 수축에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자, 그리고 피부 반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걸어가다가 앞정을 밟았어요. 앞정을. 네, 그러면 앞정을 밟아서 아프고 피날 정도로 아픈데 우리 몸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피가 날 때까지 기다리나요? 발가락이 따끔하면 그 순간에 거의 동시에 반사적으로 무릎을 발을 다 구부려서 회피하잖아요. 그게 리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리플렉스. 그게 리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피부에서 온 자극을 통해서 움직임 반응이 나온 것이요. 유해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얼른 피하려고 하는 리플렉스가 생기는 거고요. 자, 또 마찬가지로 굽힘, 회피 반사, 플렉서 위드드로얼 리플렉스라고 하고 교차 편 반사.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원시 반사입니다. 그래서 생후 태어나서 3개월쯤 되면 없어져요. 갖고 태어났다가 굽힘, 회피 반사라고 하는 거는 발바닥에다 발을 이렇게 편 발바닥에다가 톡톡 치게 되면 발을 굽혀요. 도지플렉스 아까 메리 폭스 리플렉스처럼 발바닥 자극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리를 굽히는 반응이 나오고요. 또 교차 편반사는 발을 한쪽을 굽히면 반대편 발이 펴지고 하는 반대로 이렇게 펴지는 그걸 교차 편반사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원시 반사는 기능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사라진다라고 했지요. 사라집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걸을 때 발바닥에 자국이 오면 막 마음대로 발이 굽혀지면 걷는 거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원시 반사 이렇게 해서 중간에 사라집니다. 자, 척수의 중요한 기능은 리플렉스입니다. 리플렉스. 반사를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과거에는 반사는 그냥 틀에 박힌 듯한 운동 반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운동 반응들이 뇌가 성숙한 뇌에서 잘 조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